보고만 있으면 돼요. 뭘또 유의할 거리가. 자, 지금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백석의 시예요. 백석이 음, 창씨개명을 강요받아서 직장을 관두고, 왜냐면 그 말단 공무원이었는데 그걸 관두고, 그러고 나서 1941년에 시를 쓰고, 이제 해방될 때까지 시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는데, 그때 쓰여졌던 시가 바로 흰 바람벽이 있어예요. 고, 뭐, 그 백석의 유명한 작품이 뭐 국수도 그때 작품이고, 고, 남신일주 유동 박시봉방, 우리가 이 시하고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너무도 아름다운 시죠. 그거는 이제 또 이후의 시이기는 한데, 요 시 같은 경우에는 그 고향을 떠나서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이 시와 남신주 유동 박시봉방에 나오는 화자의 처지가 매우 유사해요. 왜냐하면 그, 그 시에 보면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라고 한단 말이야. 혼자 타향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어느 방에 살게 되었어 인 거거든. 그러고 나서 이 시를 보면 그 방에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 오간다 그러거든요. 가난하고 외로운 처지의 화자가 타향에서 고된 삶을 살면서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의 빈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빈 벽을 이제 이렇게 있으면 화자가 이게 벽이라고 하면 이쪽에 기대어 앉아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 벽에 글자들이 스쳐 지나가고 사람들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건 거야. 그걸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건 거죠. 스크린처럼. 그래서 이 작품에는 이 흰 바람벽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그냥 간신히 외풍을 막는 허술한 벽, 그런 초라한 벽, 그거 너무나 쓸쓸하고. 하지만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든 견뎌내겠다라는 그 고결한 마음을 담은 희고 깨끗한 벽. 하지만 내 괴로움이 투사되는 상념의 벽. 이 흰 바람벽엔 어머니의 그림자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괴로운 마음을 담은 글자들이 지나가는 곳이죠. 한편의 영상처럼 막 지나가죠.
백석의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도록 살아가도록 태어났다고 말하는 이 문장을 어떻게 아름답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윤동주의 시 중에 별에는 밤이 이 시와 매우 유사해. 이 시가 4월에 발표됐고 윤동주의 시가 같은 해 11월에 발표됐거든요. 윤동주의 시, 윤동주가 백석의 시집 사슴을 필사해서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매우 유명하죠. 시인들의 시인이죠, 백석은. 백석. 선생님들이 매우 사랑하는 시인이라서 시험에도 척 자주 나옵니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는 좁다란 방에 이 방은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이자 화자의 이 좁다란 방이니까 이 좁은 방 화자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화자가 현재 처해 있는 곳이죠.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흰 바람벽에 보이는 이미지들은 쓸쓸해요. 네, 화자의 주된 정서도 쓸쓸하네요.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이 촉은 촉광을 말하는 거야. 빛의 세기를 나타내던 단위. 지금은 와트지만 옛날엔 촉으로 몇 촉짜리 전등이었거든요. 15촉 전등이 희미한 전등이에요. 희미한 전등을 통해 환한 전등을 밝혀놓지 못해. 왜? 가난하거든요.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져요. 화자는 지쳤어. 외롭고 쓸쓸해. 그래서 때글은 때절은 다 낡은 무명 셔츠가 그래서 다 낡은 무명 셔츠도 가난한 생활을 보여주죠. 이것도 가난한 생활을 보여주고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역시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어둡다라는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죠. 불빛으로 표현하고 있고 똑같이 시각이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가지가지 한다. 인 거죠. 혼자 있다 보면 혼자
타양에서 혼자 쓸쓸히 있다 보면 엄마가 만들어준 감주 한 잔 먹고 싶다는 거죠. 감주가 식혜예요. 혼자 있으면 먹고 싶은 것만 많아지죠. 백석의 시가 또 이게 또 진짜 또 맛이거든. 백석의 시에 보면 먹을 거 엄청 많아. 먹을 거를 좋아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 먹을 거를 통해서 표현되는 그 감각이 뭔지를 아는 거죠. 백석의 시에서 유명한 거가 바로 국수잖아. 응. 근데 그 국수는 읽어보면 국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수가 아니라 냉면. 응. 북쪽 분이시거든. 응. 냉면이야. 냉면 맛있. 응. 여기서 그 표현이 나오는 슴슴한. 응. 그래서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는 그 무언가가 온다고 표현해. 마을 사람들이 국수에 먹는다고 마을 전체가 신나는 얘기거든. 그 여운한 골쪽 보면 여운한 골쪽은 또 뭐냐면 명절 때 그 가족들 다 모이는 거. 그러면 애들은 한 방에서 막 놀이하고 놀고 베개 싸움하고 놀고 막 그런 다음에 음식들 만들어 놓은 것들 얘기 다 하고 그 늦게까지 하다가 자고 있으면 부엌에서 그 먹을 거 만드는 냄새 날 때까지 누워서 자고 있는 얘기. 완벽하게 우리 명절 때 모이는 그 얘기. 근데 그런 얘기들을 왜 쓰는 거냐면 일제강점기 때 가족 공동체, 농촌 공동체가 파괴됐으니까 그게 막 추억처럼 떠오르고 혼자 있으니까 그 가족들이 그립고 그리고 가족들 생각하면 나 혼자 있으니까 배고프고 먹고 싶고 그래서 먹을 거 얘기가 막 써지는 거야. 그래서 이 시에서도 먹을 거 얘기가 되게 계속 나와요. 이게 그리고 또 되게 막 산해진미 먹고 싶어 하지 않아. 화자의 소망이 화자의 너무나 소박한 소망이야. 그래서 더 안쓰러워. 음. 아마도 이게 과거의 어떤 추억과 관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외로워하고 있어. 그런데 또 이것은 어인 일인가? 세상에 전환이 일어나고 있죠. 어인 일인가? 그 흰 바람벽에 어머니가 떠오르거든요. 어인 일인가? 어머니의 영상이 놀라움과 반가움의 표현이에요.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그래, 추운 날은 빨간색으로 표현될 수 없어. 파란색이죠. 시퍼렇게 얼어붙은 추운 날에, 근데 우리 엄마가 추운 날에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어머니의 삶은 가난하고 힘들어. 하,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대학까지 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냐. 그래서 온 사람들이 나만 보고 있을 텐데 아들 대학까지 보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뭔가 잘하겠지 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다 친일이 되는 거야. 내가 회사 들어가려고 하면 그 회사는 동양척식 주식회사고요. 내가 은행 들어가려고 하면 제국은행이고요. 내가 공무원 되려고 하면 나는 경찰 되려고 하면 나는 야 순사요 내가 하면 그리고 내가 그나마 제일 낫다 싶어서 학교 생활하려고 하면은 국어를 일본어를 가르쳐야 돼. 덴노 회의과 반자이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천황폐하 만사해야 되는 거야. 기미가요 불러야 되는 거야. 미쳐버릴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공무원 말단 공무원 하고 있는데 나보고 창씨 개명을 하래. 미쳐버릴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나 아무것도 못 하겠어서 그렇다고 해서 집에 있으면 엄마 쳐다보고 있으면 나 죽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으니까 나 혼자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머릿속에서 엄마가 떠올라. 추운 날에 차디찬물에 손 담그고 무며 배추 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 괴로워. 그래서 엄마 미안해 하고 그리워하고 있어. 근데 또 이제 또 뭐가 떠올라? 헤어진 여자친구가 떠올라.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라.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에 조용한 개폭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여기 보세요. 근데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은 나랑 헤어진 지 오래니까 아마도 결혼을 했겠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겠지. 아마 애도 낳겠지. 이거 하고 있는 건 거야. 난 너랑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넌 아마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왜 이렇게 구체적이야? 이 미련 어떡할 거야? 미련이 뚝뚝 떨어지잖아.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이거 그거잖아. 이거 박진영의 노래야. 네가 사는 그 집. 그거죠. 내 집이었어야 돼. 이거죠. 하, 대국국 어때요? 너무나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인 거죠. 그러니까 흰 바람벽에는 내가 사랑했던 그녀도 지나가고, 내가 사랑하는 엄마도 지나가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뭐가 지나가겠어? 그 바람벽엔 나가 보이죠.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흰 바람벽이야. 깨끗한 거야. 깨끗한 고결함을 상징하는 하얗고 깨끗한 이미지인 거예요. 근데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면 이런 글자들이 지나가요. 나는 지금 혼자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가난해. 근데 글자들이 지나가.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라고 지나가는 거야. 난 이렇게 살게 태어났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난 이렇게 살 거야. 살아야 돼. 인건 거야. 이제 와서 내가 친일해? 그럴 순 없잖아. 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난 고결하게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난 깨끗하게 살다 죽을래. 를 이렇게 말하는 건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허젓한 것으로, 쓸쓸하고 외로운 것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라는 것이, 내 얼굴을 쳐다본다는 것이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내면이 그대로 흰 바람벽에 투사되고 있는 거예요.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 나를 울력하는 듯, 나한테 힘을 실어주는 듯, 눈질하며 주먹질하며 이러면서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하늘이 이 세상을 만들어낼 때 그가 가장 귀해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랬다. 그러니까 화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난 이걸 받아들이겠다. 삐걱거리는 거. 2층이 그 킥복싱 도장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 샌드백 매달려 있는 거 삐걱거리는 거야. 귀하게 여기는 존재를 부유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은 고결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외롭고 대신 높고 쓸쓸하게 고결하고 근데 왜 쓸쓸하냐면 깨끗하고 올바르려면 주변에 사람이 살 수가 없지. 맑은 물에 물고기가 못 살잖아. 초생딸과. 그래서 보름달은 일찍 뜨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면서 소원을 빌지만 초승달은 금음달은 새벽에 뜨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못 보잖아요. 초생달 같은 존재고. 박구지꽃과 박구지꽃은 밭꽃이거든요. 밭꽃. 밭꽃은 새벽에 하얗게 피거든요. 새벽에 누가 꽃을 보러 나오겠어. 밭꽃과 짝새와 짝새는 뭐 말하는 거냐면 뱁새요. 황새가 아니라 뱁새인데 그 뱁새 있잖아요. 하얀색 그 조그만한 거 귀여운 거 뱁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다. 당나귀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예수가 타고 들어간 그러하듯 또 프랑시스 잠과 도연명과 라이너 바리아 릴케가 그러하듯 이 셋은 모두 시인이에요. 화자처럼 시인이죠. 음. 어떤 시인들이냐면 화자와 같이 고독하게 살면서 자신의 모습이나 인간의 실존, 인간의 존재, 올바른 존재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시인들이 그러했듯이, 그러니까 자기를 프랑시스 잠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에 빗대는 거죠. 그런 존재들처럼 나는 고결하고 깨끗하게 살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롭고 쓸쓸하더라도 나는 이 삶을 지켜나가겠어. 인건 거야. 아, 시 너무 아름답잖아. 이런 시를 쓰시는 분인 거지. 그러니까 이 국어 선생님들이 어흑! 이러면서 이제 막 너무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남신유도 유동 박시봉방 보면 거기에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갈매나무는 드물어. 그러니까 외롭죠. 흔치 않죠. 근데 정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거죠. 근데 이 갈매나무는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 있는 나무거든요. 아, 진짜 매번 수업할 때마다 너무 감동적. 그리고 내가 지금 요 정도로 감동적이야를 외치고 있지만 아마 학교에서도 모든 선생님들이 그 응원봉을 흔들고 있을 것이야. 모든 선생님들이 다 막 이러면서 색상 막 이러면서 수업을 할 거예요. 또 잘생겼다고 하지 않았어요? 백석이 문단 4대 천왕 중에 한 명입니다. 문단에 백석, 윤동주, 황순원, 임화 이 네 명이 문단 존잘 4대 천왕이거든요. 근데 네 명밖에 없어서 그래. 그 네 명이 100년 동안 네 명밖에 없어. 더 없어. 그 이후로 없어. 일제강점기 때 다 죽었어. 그런 거지. 그런 거라고. 쭉정이 이론이라고. 쭉정이 이론, 알죠? 쭉정이 이론이라고. 독립운동하다 다 죽고, 6.25 전쟁 때 다 죽고, 지금 남은 것들은 다 친일파 새끼들밖에 없어가지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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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그런 거지. 유유. 근데 너무도 아름다워. 백석은 뭐, 백석 시인은 언제 찾아도 백석의 아름다움은 뭐, 아이고, 아이고, 이 흑백 사진의 위용이지요. 네. 너무 멋지잖아. 그리고 정말 지지 않는 머리숱. 맞아. 네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음, 백석입니다. 아름답네요. 그래서 왠지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유가 그런 거죠. 여운한 골조, 고향, 국수, 남신주동, 박시봉방 어떤 작품도 빠지지 않는 그리고 백석 씨의 특징은 평안도 방언을 의식적으로 사용했다는 거. 이걸 왜 그러냐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말을 탄압하는데 일부러 남기려고 쓰려고 노력하는 건 거죠. 음. 그래서 여운한 골쪽을 보잖아. 음, 그 여운한 골쪽은 진짜 이, 하면 너무 재밌어. 정물성을 너무 재밌어. 시가 좋아. 나 요렇게 놀아봤음, 우리도 암 그거, 막 이런 느낌이 드는, 응, 나 이거 뭔지 안다,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예요. 그냥 시 맨 처음이 명절날 나는 엄매 아베 따라 우리 집게는 나를 따라 진할머니, 진할아버지가 있는 큰 집으로 가면 인 건 거야. 진할머니, 진할아버지가 이게 평안도 사투리인데 벌써 뭔지 알 것 같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라는 느낌이 벌써 빡 오잖아. 알아들을 수 있거든. 저녁 숟가락을 놓은이잖아. 숟가락을 놓은 아이들은 외양간섭 밤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숨군막질하고 꼬리잡이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노름, 말 타고 장가가는 노름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뭔지 알겠어. 이건 거거든. 밤새 이렇게 놀 수 있는 건 명절 때니까 친척들 모여가지고 막 노는 거거든. 평상시면 그렇게 늦게까지 못 놀게 하는데 노는 거죠. 이거 뭔지 알거든. 밤이 깊어가는 집안의 엄매들은 엄매들끼리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감 방 하나 잡고 좋아지라고 쌈방이 굴리고 바리끼 돌리하고 호박대기하고 제비손 구이손하고 이거 뭔지 알 것 같지 벌써. 이렇게 하다가 홍게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름목 싸움, 자리 싸움 하다 히드득거리다 잠이 든다.
너무 뭔지 알 것 같은 이 느낌. 음. 근데 이게 여운한 골족인 게 뭐냐면, 여운한 골조기의 족, 여기, 요 마을에 모여 사는 그 같은 성씨 가진 족, 요거인 거야. 옛날에는 혈족촌이어서 같은 성씨 사람들 다 거기 모여 살았잖아. 요 얘기인 거야. 방 안에는 새옷의 내음새, 인절미, 송곳떡, 콩가루 찰떡의 내음새도 나고, 두부와 콩나물, 볶은 잔디, 고사리, 도야지 비계 모두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다. 먹을 거 이름 쭉 나오고. 그래서 여운한 골족 읽으면 그냥 설 명절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 그리고 사투리인데도 알아들을 수 있어.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 알아들을 수 있어.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1940년대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게 그게 우리말의 묘미인 거죠. 지키려고 애쓰신 거야. 우리말과 우리 문학이 정말 난도질 당하고 없어지려고 했는데도 길을 쓰고 남기시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토속적 소재와 평안도 방언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너무 감동적이고 이게 평안도 방언이잖아. 그때 베트남에서 난 이 얘기를 되게 여러 번 했는데 베트남에서 남북 공동 이제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뭐 트럼프 이렇게 해서 막 만나고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정상회담 하고 할 때였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보기 어려운 기자단이 누구겠어? 북한 기자단이야. 그래서 북한 기자단이 외신 기자단들을 막 취재를 하는데 그 북한 기자단을 찍는하고 바쁜 외신 기자단들이 있는 거야. 응. 그리고 우리나라 기자단도 그 북한 기자단을 막 찍고 있는 거야. 근데 외국 기자단들은 걔네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막 영어로 말 걸고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말로 말 걸 수 있잖아. 어. 그래서 우리나라 기자단이 아주 용기 있게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이제 말을 건 거야. 뭐, 그러면 뭐 평양에서 왔습니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원래 대답을 해주면 안 돼. 북한 애들은 야 이거 함부로 막야 외신하고 막 말 걸고 하고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다른 애들한테는 그 말을 안 하는데 이 한국어로 물어보니까 이 카메라가 여기서 찍고 있고 우리나라 여성 기자였는데 딱 물어보니까 이 반대쪽 사람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근데 이 아시지 않습니까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주기적 의미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얼굴 표정과 함께 대답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단도 약간 머쓱하면서 알아듣겠다는 듯이 웃으면서 마이크와 카메라를 치우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그때 느꼈던 그 카메라에서 그 찍고 있는 이때 느꼈던 느낌은 뭐였냐면 우리 한민족 맞구나 였어. 왜냐하면 그 외국인이었으면 그 중의적 느낌을 못 느낄 거 아니야, 우리가. 뭔 말인지 되지? 그 아시지 않습니까에 담겨 있는 이 깔려 있는 이 의미와 이 의미를 못 느꼈을 거라고. 근데 빡 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 기자도 그걸 막 그런 거 같다고 이 의미와 이 의미 설명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먼저 그렇게 느꼈는데 기자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역시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너무 그래서 아 나는 약간 통일을 찬성하는 쪽의 사람인데 더더욱 통일을 찬성하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운이 없어서 저 위에서 태어나 버린 저 사람들의 저 안타까운 거를 우리가 말도 통하는데 말 안 통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통하고 생긴 것도 똑같은데 그래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너무 더 많이 들어버리는 그냥 모르고 있었던 거면 몰라도 정말 다 죽어가고 있는 판에 이거는 좀 이런 생각이 확 들어버리는
심지어 1940년대 말도 이렇게 지금 읽으면 다 알아듣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얘기 못 알아듣지 않지 않는 거를 알아들어 버리는 어 그리고 그렇게 몇 번의 그 마주침이 있고 오고 가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지 마지막으로 판문점에서 그 우리나라 경호원들과 북한 경호원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쳤는데 서로 팍 하고 악수하는 장면을 카메라가 찍었었거든. 막 혼란하게 뒤엉키는 동선이 뒤엉키는 순간이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딱 한 번씩 악수를 하더라고.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근데 그걸 보면서도 아, 경호원들끼리는 대치하고 있었었을 텐데 그동안. 근데도 이렇게 탁 악수를 하는 걸 보면서 다시 못 만날 거니까 더더욱 더 악수를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좀 울컥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렇구나 싶더라고. 응. 사실은 뭐. 응.